뉴스 정면 승부. 신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여야 썰로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두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계속 얘기 이어갈 텐데요. 아까 그냥 요 여론조사로 계속하죠.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거 1부에서 제가 다 개요 말씀드렸습니다. 2부에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조사 보면은 국민의힘이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24.3%인데 그래도 여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다른 여론조사는 10%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ARS 조사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한다면 그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응답하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뭐 어쨌든 여기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강성 지지층 ARS다 보니까 예. 이 많이 결집하는 여론조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거죠. 예? 예. 말씀하세요. 이게 ARS니까 예. 교수님 말씀은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 결집하는 것 같다. 그 아무래도 그러니까 민주당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기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응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강성 예.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ARS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그냥 길을 쓰고 응답을 하려고 하는 거고, 예. 그다음 국민의힘 지지층은 ARS이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똑같은 현상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그 하나는 열심히 참여하고 하나는 완전히 흥미를 잃고 빠진 겁니다. 그러면 그 빠진 강성 지지층이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거냐?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이 과다 표집된 지금 상황인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그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이 실망해가지고 예. 여론조사 이탈한 상황이다 하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약재인데 이런 악재 상황에서도 49% 정도밖에 득표를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55%에서 60%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여전히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층 내지 그 하여간 보수에 대한 어떤 예. 그래도 이제 좀 나름의 그 소극적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이고요. 예. 그런 것이 지금 불과 한 달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선전을 했다고 이렇게 극적으로 수십 %씩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가장 대표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나름 선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더욱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 버린 강성 보수 지지층은 점점 더 이탈하고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극적인 뭐 진짜 이제 그럼 국민의힘 소멸하는 거야?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지표는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망가지고 있고 예. 민주당은 나름 선전하고 있다. 자, 우리 박재 PD가 한 번 더 하라고 그러니까 원래 좀 소심해가지고요. 한 번 더 하라고 하니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한 ARS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 했어요. 말씀하시죠. 예, 뭐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와서 같은 조사에서는 64.6%로 지금 상승을 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당연히 정당 지지도에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정권 바뀌고 뭐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고 또 잘하니까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패배를 했는데 사실 뭐 내란 국면에서 나름의 선방을 했다라고 자평할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민심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완전히 패배한 선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보수로 불려지는 이 국민의힘이 어떠한 뭐 쇄신이나 혁신을 통해 가지고 더 희망을 만드는 쪽이 아니라 여전히 친윤석열계의 의원들이 주도권을 놓지 않고 주류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당을 장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절망이 저는 지금 반영된 거 아닌가. 이 정당 지지율만 단적으로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은 더 내려갈 일밖에 없는데 저는 강 의원님과 생각이 이 부분은 좀 다른 것이 단지 보수 이탈 내지는 유보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힘이 앞으로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저는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신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 떨어지는 이유가 네. 사실은 11월인가 12월까지 특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일부는 뭐 수사받거나 조사 그렇죠.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맨날 언론에 신문에 나고 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큰 틀에서 우리 변호사님 말씀에 뭐 사실은 궤가 같아요. 다르다고 말씀했는데 궤가 같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저는 국민의 힘이라는 이 존재로 사람들이 이제 보수층이 집결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자면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이 그 포션까지 다 먹어서 뭐 7, 80%의 무슨 어떻게 보면 일본 자민당 같은 존재가 되느냐. 저는 그거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 힘이 되건 아니면 그게 뭐 개혁신당이 되건 또는 둘이 합쳐지고 거기다가 또 누가 들어오고 뭐 누구는 빠지고 해가지고 전혀 다른 신설 보수 정당이 되든 얼마 전에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랬잖아요. 보수의 그 어떤 개혁 정도가 아니라 보수의 신설이라 그러셨던 거예요. 창건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수가 그런 창건을 만약에 제대로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여전히 아까 말한 대로 49%에 그쳤던 어떤 이재명 정권의 한계가 새로 창설되는 보수 정당에 의해서 다시 상수되는 그런 어떤 구도도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창건 어제 근데 윤상현 의원실에서 한 게 제목이 리셋 코리아 이거였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리셋하고 좀 다르다 이런 의견도 많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자유라는 단어를 써도 다 이해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까지 일으킨 거 아닙니까? 결국에 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계엄을 하는 상당히 모순적인 일을 본인의 주장이죠. 그러니까 벌린 건데 제가 말씀드린 보수의 창건이라는 것은 우리 강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랑 좀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존의 국민의힘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개혁신당을 가지고 어떠한 뭐 과거처럼 어떤 이합집산과 뭐 당명을 새로 만든다든지 또 새로 또 누군가가 더 들어와서 해처모여식으로 하는 이걸 저는 재건이라고 부르고요. 제가 말하는 창건은 그거와 단절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지금의 개혁신당과 같은 부류의 정치인들을 구심점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 제로에서 그렇죠. 그건 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 표현법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 재건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창건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는 뭐 다시 한번 뭐 보수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저는 민주당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제 보수 확장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잘한다면 뭐 잘한다는 전제 위에서는 그 창건의 영역의 에너지를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수 쪽에서는 구심점도 없고 어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보수의 재건과 보수의 창건은 질적으로 저는 다르고 창건으로 만약에 가는 어떤 능력과 바람으로 가능해진다면은 저는 뭐 그건 이제 국민들이 하나의 또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게 되지 않는가. 뭐 밭은 충분히 지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 30대는 분명히 지금 현재 민주당의 그런 태도에 저는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탄핵이라든가 지금 말한 대로 기존 보수의 어떤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아주 저질 퍼포먼스 이런 걸로 자멸해가고 한다면은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20, 30대가 지금의 국민의힘도 싫지만 그렇다고 민주당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결국 지금 새로운 정당 새로운 거기에는 지금 말한 대로 민주당에서 상대적으로 중도적이고 또 그다음에 자기 당이 잘못하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는 어떤 정치인들 국민의힘에서도 뭐 정말 나는 진짜 계엄이나 탄핵은 완전히 선을 끊고 완전히 단절을 하겠다고 하는 소수의 어떤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재편이 된다면은 저는 그 새로운 밭에 조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혁정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의 뭐 현역 의원들 중에서 나름의 뭐 평가를 받는 분들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마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리지 않는 한은 저는 보수의 회생은 전 매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 저건데 좀 아까 민주당도 뭐 보수 뭐 이렇게 확장하려고 하고 근데 제가 거기서 다시 좀 느낀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전 뭐 다는 안 봤어요. 그 정동영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다는 안 봤는데 보수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보 문제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이해한 바로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사실은 이 핵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하자. 우리 자꾸 대화에서 이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핵 동결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핵 동결이라는 거는 비핵화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핵 가진 거 인정하자는 얘기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북한이 주적이냐 그랬을 때 주적 아닙니다. 북한은 위협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 과연 이게 보수한테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한계라고 한다면은 그걸 얼마만큼 극복해내느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수 확장에 대한 민주당의 노선과의 연관성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뭐 저도 이제 정동영 후보자의 진위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 단계적인 비핵화를 주장하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뭐 동결 상태를 통해서 그럼 북한의 뭐 핵 보유를 그대로 유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자는 뜻보다는 조금 더 남북 관계를 과거에 그 불안했던 과거에 불안했던 것과는 좀 달리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로 가져가자라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요. 오늘도 뭐 안규백 후보자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주적에 대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 내각에서도 국방부 장관의 발언과 또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업무 자체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안착시키자는 것이 통일부 장관의 또 업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온도차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보수 유권자들은 안보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고 또 그 안보라는 개념도 과거에 우리가 가져왔던 그 안보 개념과 지금은 이제 질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정치권이 잘 받아 안아내느냐. 전 그 과제는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저 같은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부처가 다르면 어떤 뭐 표현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표현도요 선이란 게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적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 한쪽에서는 적이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적이 아니다라고 합니까? 정동영 장관이 정직 후보자가 북한과의 대화를 의식한다면 군사적으로는 주적이 맞는데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대화를 추구해 나갈 대상이다. 이렇게 정도는 얘기했어야죠. 근데 아예 주적이 아니다라고 해버렸잖아요. 이거는 저는 정동영 장관의 인식에는 상당히 그거는 좀 상당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저는 어쨌든 간에 그 북한하고 대화를 추진하는 통일부 장관의 입장은 뭐 충분히 존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라는 부처 자체가 당연히 북한하고 대화를 추진하고 통일을 이제 추구하는 부처니까 뭐 그런데 지금 제일 저는 눈에 띄는 게 북한이 지금 통일을 완전히 거부하고 남한은 딴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뭐 한반도 분이 지금 해서 통일부라는 이름 자체를 바꾼다 그러는데 사실은 통일을 누구보다도 그동안 희구하고 강조해온 정치 세력이 민주당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기억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그 음악 아니 그게 음악 교과서에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때 한번 빠진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반발한 또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왜 통일을 이루자는 통일 노래가 어떻게 어린이 교과서에서 빠지냐? 이거는 한마디로 그 당시 집권 세력, 그 보수 정당 세력이 통일에 대한 뜻이 없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고 아시다시피 이 햇볕 정책 본저가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아닙니까? 김대중 대통령 북한의 최초로 전북 정상회담에서 뭐 했습니까? 김정일 위원장하고 손잡고 통일 노래 불렀잖아요. 그 정신을 계승했다는 당이 아무리 북한이 지금 통일을 부정하고 딴 나라라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통일부라는 명칭 자체를 북한 그럼 요구에다 맞춰갖고 바꿉니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해도 상대방 맞춰줄 수 있는 수준이 있지. 이건 본인의 존재 자체를 통째 바꾸겠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 리셋 코리아라는 게 결국 윤어게인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라운드 제로는 고사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제가 한 1년 전에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때도 다 이미 예상이 되고 결국에는 이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민들이 보수가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던 길만 골라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윤어게인이라고 쓰든 뭐 리셋 코리아라고 쓰든 그 단어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기보다는 그 나물의 그 밥들이 그대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내지는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의 이 공당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서 뭐 친한동훈 계든 그 누구든 간에 그 기득권의 거대한 벽을 깨뜨릴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전 가장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그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선거를 거두면 거두할수록 계속 쪼그라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자민련이라는 정당이 없어졌잖아요. 결국 이제 영남 자민련으로 수렴이 되고 죄송한데 TK 자민련이라고 그러던데 누구는? 뭐 그렇게 영남 있겠죠. 영남 맞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지금 PK에서도
괴멸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선거를 거듭하다 보면 그 정치 세력은 이제 소멸이 되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 공간을 그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지혜로우시고 현명하신데 지금의 그런 민주당에 그걸 다 열어주겠느냐 내지는 그 공간을 얻기 위해서 뭐 보수 창건 흐름도 일어나고 또 민주당도 상당히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저는 가져갈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경쟁을 통해서 아마 지금의 이 윤어게인이든 리셋코리아로 불리는 이 정말 구태 수구 형태의 보수는 저희 자연 소멸의 길을 이미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리셋코리아 어제 내용을 보면은 부정 선거를 주장을 하고 글쎄요, 다시 윤 대통령을 또 당에서 쫓아간 게 대선 패배의 원인이다.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리셋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리셋 코리아는 중앙일보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그 중앙일보 자체 캠페인입니다. 아마 교수님 같은 분도 사실 저희가 모셨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비효율적인 요소들 이런 거 다 해소하고 개혁하자고 우리 사회에 가지고 현인들 당연히 교수님 같은 분이 포함되시는 현인 그룹에서 여러 가지 뭐 사회 정책적인 거, 경제 뭐 이런 거 고치자 제안을 한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께서 혹시 뭐 저희 걸 표절했다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추진해온 리셋 코리아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건 리셋 코리아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 그 원래 이 당이 지금 저 청산 대상이 돼야 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러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발언들이 이 세미나에서 계속 나왔고 이러한 세미나 프로그램에 지금 지도부가 다 참석을 했다면 아니 이거는 그럼 그 지도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리셋 돼야 될 지금 내용과 인사들이 오히려 그 리셋을 떠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편의 코미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들이 주최한 세미나나 토론회의는 지도부가 가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달라. 이거는 본인도 이게 좀 어딘가 상당히 찝찝하기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 예, 어쨌든 지금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전담팀까지 특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비상겸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담팀도 꾸렸다는 건데 이렇게 이런 식의 이거 하는 것이 방어 전략인가요? 뭔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그 곽규택 의원의 말을 해석해 보면 결국 말과 행동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게 정치인들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인식이거든요. 어떻게 비춰지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윤석열 씨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 모습을 여전히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내란 특검이 뭐 외환죄 수사 이후에는 저는 이제 뭐 정치권으로 이 수사의 칼날이 좀 들어온다고 보는데 결국 핵심은 12.3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국회의원들 특히나 국민의힘 소속된 의원들이 그 회의장에 간 사람들은 18명밖에 안 되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가 사실상 사전 모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사가 너무 심플한 게 지금 뭐 통화 내역들은 일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진술들이나 뭐 통화 내용을 확인을 한다면은 그때 당시에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이 부분만 확인을 하면 되는 거라서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상당히 지금 좀 떨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가 지금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상황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당연히 예고된 상황이었습니다. 외초에 보면 그 당시 이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18명 의원만 들어갔고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빨리 와달라 지금 본회의장 와서 빨리 막자 뭐 하고 있냐 했는데 결국은 들어가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그 내란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한 요 대목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내란이 어디까지 진행됐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어느 시점에서 막았다. 그럼 이제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이걸 하지 않고 오히려 만약에 하지 않는 걸 넘어서 방해까지 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법적으로 이제 들여다볼 대목이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에는 그 국회의원으로서 그것을 해제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하지 않았다를 넘어서 그 국회의원이 또 근데 나름 또 본인의 어떤 그 선택의 자유는 있기 때문에 과연 나는 그때 판단을 이렇게 했다라고 아마 이제 사법적으로 이제 항변을 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방해했다는 건 턱도 없다 해서 아마 항변을 할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근데 굉장히 정황적인 주장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정말 그 본인의 의사, 내심이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떤 일에서도 막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모의와 기획을 통해서 각자 또 이른바 내통을 하고 음모를 만들어가지고는 최종적으로 단합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형법적으로 이것을 이제 증거를 입증해서 기소를 하기까지는 상당히 또 나름 수사상 난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사법 이전에 정치적인 상당한 공방의 논란이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곽 의원이 이걸 제기한 건 당연하죠. 미리 방탄을 두르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제 검찰에 야당 탄압이 시작되었다라고 미리 선을 이제 멀리 쳐놓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법적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코너에 당분간 몰리겠지만 사법적으로는 과연 어디까지 정말 칼날 같은 기소가 가능할까? 이거는 솔직히 의문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친윤 의원들 사석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인간 그렇게 부르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속으로는 다 싫어해요. 지금 싫어하는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세 글자를 통해서 뭉쳐가지고 한동훈의 진입을 막고 그다음에 지금 실은 김문수 전 후보도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우선 한덕수 단일화에 이른바 야바위를 한 것 때문에 앙금이 남아있고 근데 그거는 과거의 일이고 더 무서운 건 미래죠. 왜냐하면 김문수 대표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3년 뒤 총선 공천 누가 다 해먹겠습니까? 김문수 대표 주변에 이른바 민중당 세력, 경기도청 세력 뭐 이런 분들 뭐 예를 들어 김재원 전 비서실장 또 뭐 이런 분들 뭐 이런 하여간 친문 여긴 친문이네요. 친문 세력. 정광훈 목사 세력들이 많이 나 있죠. 뭐 심지어 뭐 자통당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힘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한테만 떠는 게 아니에요. 김문수 대표한테도 후보한테도 떠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친윤들 그러면서 기득권은 계속 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리셋 코리아라는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가 볼 때 이 사람 안 나가요.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기소를 할 텐데 제가 좀 안타깝게 보는 게 한때나마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고 국가의 지도자였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결국 제도에 대한 신뢰를 모두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뭐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고 물론 파면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본인이 한평생을 검찰 공무원,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지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영장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할 때는 다 와야 되고 또 실제로 강제 구인을 했는데 문제 없다는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 구인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이 있기 때문에 구인을 하는 거거든요. 구금과 구인이 다 포함되는 개념인데 근데 본인은 지금 안 나오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은석 특검이 법과 원칙이 모두에게 평등하다라는 걸 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헌법상 부여된 본인의 권리예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구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디에 부르면 나가야 된다 이거죠. 안 나오면은 끌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까지 본인이 끝까지 저항을 한다면은 전 특검이 아주 부득이하게 저는 강제 수사의 일환으로 강제 구인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안 하면은 저는 대한민국 앞에 저는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박지영 특검보가 상당히 강도 높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서울구치소장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 문제는 금명간에 저는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만 동감인데 다만 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만큼은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도 과거에 검찰 소환 마구 불응을 하고 휴대폰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절대 뺏기면 안 된다고 국민들한테 강의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휴대폰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주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두 대통령 다 반성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강찬원 논설위원 신인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